차가 신호등에 멈췄을 때 나는 딸이 아기를 안고 동전을 세며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우리 딸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나는 창문을 내리고 물었다. 차랑 집은 어디 갔니? 딸 지은 눈물이 글썽이며 대답했다. 남편 상훈이랑 시어머니 미경이 차랑 내 돈 다 빼앗고 나를 집에서 쫓아냈어. 우리 딸 혜진도 뺏길까봐 무서워. 나는 단호히 말했다.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그날 오후 나는 무더운 서울 근교의 작은 도시 구리시에서 운전 중이었다. 66세지만 아직도 짧은 거리는 직접 운전하는 걸 좋아한다. 병원에서 받은 정기 검진 결과 스트레스 심하면 혈압 오른다는 의사의 말을 곱씹으며 운전대를 잡았다. 신호등 앞에 멈춰 서자 주변에 오토바이들이 빽빽하게 차 사이를 누비고 경적 소리가 요란했다. 시계를 쳐다보고 앞을 바라보는데 한 여자가 동전을 세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지고 옷은 낡고 더러웠으며 맨발이었다. 갓난아이 혜진이 앞에 안겨 있었는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는 차마다 다가가 손을 내밀고 동전을 받았다. 그 모습이 너무 절박해 보였다. 그녀가 허리를 숙여 동전을 세는 얼굴을 자세히 보니 믿기지 않았다. 지은이었다. 딸이었다. 나는 곧바로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다. 지은아. 딸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놀람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급히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뺨과 떨리는 손, 그리고 아기 혜진이 안겨있는 모습이 선명했다. 미 빨리 차에 타. 나는 조수석 문을 열며 말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었다. 아빠, 여기서 먼저.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타. 뒤따르는 차들의 경적 소리가 커졌다. 결국 그녀는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앉아 아기를 꼭 안았다. 차 안으로 들어오자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동전들을 계속 만지작거렸다. 나는 창문을 올려 시끄러운 소리를 차단했다. 내 숨소리는 거칠었다. 뭐 하는 거야, 지은아? 나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아기 얼굴을 쓰다듬었다. 혜진은 작은 소리로 칭얼거렸다. 나는 침착하려 애쓰며 물었다. 우리가 사준 차랑 집은 어디 갔어? 지은은 눈을 감고 잠시 떨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빠, 상훈이랑 미경이 차도 돈도 다 빼앗았어. 집에서 쫓겨났고 혜진이까지 뺏길까봐 무서워.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 이름 상훈, 딸의 남편이었다. 시어머니 미경은 겉으로는 상냥하지만 눈빛은 항상 냉랭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넌 그들의 아내고 혜진이 엄마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참으려고 했어, 아빠. 그들이 변할 줄 알았거든. 나는 운전대를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듯했다. 그럼 왜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니?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동전을 바라보았다. 돈이 없어서야, 아빠. 상훈이 내 돈 다 가져갔어. 그 돈은 집 살림에 쓴다며 믿었는데 다 빼앗겼어. 나는 침을 삼켰다. 집은? 지은은 코를 훌쩍이며 말했다. 처음에는 서류에 서명하라고만 했어. 행정적인 거라며. 상훈 오빠 동생, 재호가 자꾸 설득했고. 나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그 재호가? 네, 아빠. 마지막엔 차도 잠깐 쓴다며. 돈 달라 했더니 미경이 낭비꾼이라며 욕했어. 싸우려고 하니 내가 집 나가려 했는데 막았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상훈이 나가면 혜진 데리고 갈 거다라고 협박했어. 그 순간 신호등이 아직 빨간불이었지만 세상이 멈춘 듯했다. 나는 지은과 혜진을 바라보았다. 혜진은 작은 눈을 반쯤 감고 있었다. 나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대로 무너지면 딸이 더 무너질 것 같았다. 조심스레 지은의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왜 아빠한테 연락 안 했어? 지은은 더 크게 울며 고개를 저었다. 부끄러웠어. 아빠, 무서웠고 그놈들이 내 전화도 다 빼앗고 말하면 너도 다친다고 협박했거든. 나는 깊은 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자 천천히 출발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아기를 꼭 안았다. 혜진은 불편한 듯 조그맣게 울기 시작했다. 나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 상훈이 이미 누군가를 붙여 감시하고 있을 테니 지금 집에 가면 오히려 위험했다.
나는 구리시 외곽에 있는 한 조용한 여관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곳 주인은 내 오랜 친구 로버트 할아버지였다. 그는 수다스럽지만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차를 뒷문에 세우고 조심스레 들어갔다. 로버트 할아버지는 지은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다. 오, 지은이구나. 카를로스, 이건 비밀로 해야 해. 나는 작게 손가락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 할아버지, 최대한 외진방 부탁해요. 할아버지는 질문 없이 바로 직원에게 부탁했다. 물과 작은 선풍기를 가져다 주었다. 지은은 혜진을 꼭 안은 채 앉아 있었다. 나는 문을 잠그고 2번 걸쇠를 채웠다. 겨우 숨을 고르며 말했다. 먼저 혜진이부터 보자. 지은은 머뭇거리다 아기를 살짝 옮겼다. 혜진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이 붉었다. 나는 의사는 아니지만 이런 아이는 시원한 곳에서 우유를 먹여야 한다는 걸 알았다. 가방에서 물병과 휴지를 꺼내며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 아기 우유랑 기저귀 좀 구해주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고요. 알겠네, 카를로스. 할아버지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좋았다. 말은 많지만 행동은 빠른 사람. 지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녀 앞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다. 처음부터 천천히 말해봐. 다 듣고 싶어.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아빠, 무서워서. 하지만 이제는 얘기해야 해.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 화났어. 널 괴롭힌 사람들 때문에.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내 눈을 바라보았다. 이야기를 시작했다. 상우는 결혼 후 조금씩 변했다. 집 밖에서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남편이었지만 집에선 작은 것까지 통제하려 했다. 외출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했고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없었다. 처음엔 보호하려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시어머니 미경이 개입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자주 찾아와 감시하며 좋은 아내가 되어라고 압박했다. 지은이 문제를 말하면 애기처럼 굴지 말라고 했고 내가 너무 개입한다며 비난했다. 나는 화가 치밀었다. 내 얘기를 어떻게 했는데? 아빠를 자주 만나면 결혼이 깨진다며 아빠가 상훈을 깔본다고 했다. 나는 씁쓸히 웃었다. 그 말이 너무 현실 같았다. 결국 지은은 나를 만나지 못하게 됐다. 임신 말기에는 휴대폰 번호도 바꾸게 했고 전화도 빌려 쓰게 했다. 내가 연락하려 하면 아기 돌보느라 피곤하니 그만하라고 했다. 난 바보였어, 아빠. 아니야, 그들은 널 고립시켰어. 돈도 점점 통제당했다. 집과 차 서류도 상훈이 맡았다. 안전하게 보관한다며 서명하게 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류를 빼앗아 이익을 챙겼다. 아이 낳고 나서 위협이 심해졌다. 생활비 요구하면 상훈은 고함치고 넌 돈 벌지도 않잖아 라며 모욕했다. 언제 쫓겨났어? 2주 전이야.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혜진을 꼭 안았다. 그날 전화기를 요구했는데 상훈이 폭발했다. 시어머니가 불효녀라며 난리를 피웠다. 동생 재호가 문을 지키며 못 나가게 했다. 그들은 나가면 혜진을 뺏겠다고 협박했다. 지은은 폭력과 위협에 시달리다 결국 도망쳤다. 돈도 없고 휴대폰도 빼앗긴 채 거리에서 버텼다. 그래서 구걸하게 된 거야? 네, 아빠. 혜진 우유 사야 해서. 나는 그녀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렸다. 이제 구걸은 안 해도 돼. 여기선 안전해. 그때 방 전화가 울렸다. 할아버지가 우유와 기저귀를 가져왔다고 했다. 갑자기 복도에서 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3번, 4번. 나는 멈춰 섰다. 지은은 창백해졌다. 문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카를로스 씨, 저는 상훈 씨 측에서 왔습니다. 가족 문제라는데 만나야 합니다. 지은은 아기를 더욱 꼭 안았다. 눈빛이 간절했다. 나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 신호했다. 문 두드림이 더욱 거세졌다. 어디서 이 주소 알았어요? 내가 물었다. 그냥 시켜서요? 지은 씨 데려가라네요. 그의 목소리는 거짓 친절함 뒤에 위협이 숨어 있었다. 나는 문을 조금 열고 몸으로 막았다. 지은은 여기 없어. 그는 몸을 숙여 안을 들여다보려 했다. 상훈 씨가 걱정합니다. 미경 씨도요? 아기 걱정한다고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한다면 어머니가 딸과 손자를 길거리로 내쫓진 않겠지. 그의 미소가 살짝 갈라졌다. 난 몰라요. 시켜서 왔을 뿐. 돌아가서 전해라. 만약 계속 이러면 당신 인생도 어려워질 거라고. 그는 시니컬하게 말했다. 아저씨, 너무 나가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신고도 할 수 있고. 나는 숨을 고르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해라. 하지만 5분만 더 서 있으면 내가 먼저 신고할 거다. 그는 눈빛을 부릅뜨고 돌아섰다. 문을 닫고 2번 걸쇠를 채웠다. 지은은 입을 막고 울음을 참았다. 나는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봐, 벌써 널 찾고 있어. 그날 밤 나는 딸과 손녀를 지키기 위해 싸움을 시작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했다. 며칠 전 구리시 외곽의 작은 여관방에서 나는 지은과 혜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 준비하고 있었다. 지은은 푸석푸석한 검은 머리를 뒤로 넘기고 어깨를 살짝 드러낸 흰색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발에는 낡은 슬리퍼 대신 내가 사준 새 검은색 로퍼를 신고 있었는데 그 작은 변화가 그녀에게 조금의 자신감을 주는 듯 보였다. 손목에는 심플한 은색 팔찌가 반짝였고 그 은은한 빛이 어두운 방 안에서 희망처럼 느껴졌다. 그날 아침 나는 법률 상담을 위해 변호사와 함께 만날 약속을 잡았다. 변호사는 중년의 남자였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단호한 태도로 내게 큰 힘이 되었다. 그와 함께 지은이 겪은 일들을 정리하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나는 지은에게 말했다. 이제는 네가 무너지면 안 돼. 우리가 함께 이길 거야. 지은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갑자기 여관방 문 너머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다. 지은도 혜진을 더욱 꼭 안았다. 문 앞에는 낯익은 이름이 적힌 명함이 놓여 있었다. 서준혁 탐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며 중얼거렸다. 이제 누군가 우리를 지켜주러 온 건가? 서준혁 씨는 차분한 미소와 함께 내게 다가와 말했다. 카를로스 씨, 의뢰받은 배 따라 지은 씨와 혜진 씨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배 따르면 상훈 씨와 그의 가족이 이번 사건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고 계속해서 감시와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구나. 고맙네, 서 씨. 그날 오후 여관 방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혜진을 안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나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다. 햇살은 따가웠지만 가로수 그늘 아래로 지나는 사람들이 무심하게 지나쳤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지은의 손에서 떨어진 3번호로 온 메시지였다. 나는 조심스레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우리를 피할 수 없다. 다음엔 후회할 것이다. 지은은 몸을 떨며 나를 바라보았다. 아빠,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 나는 농담처럼 말했다. 이 사람들, 우리 가족을 괴롭히려면 최소한 좀 센스를 발휘해야지. 이렇게 허술하게 협박하면 오히려 웃기잖아. 지은은 피식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불안이 있었다. 며칠 후 우리는 서준혁 씨의 안내로 증거를 모으기 위해 시청과 은행, 심지어 주변 CCTV까지 확인했다. 그는 능숙하게 자료를 수집했고 우리는 점점 더 큰 그림을 파악하게 되었다. 돈의 흐름, 서류의 행방, 그리고 상훈과 미경이 벌인 음모가 하나씩 드러났다. 어느 날 밤 여관방 창문 밖에선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르륵 지나갔다. 나는 즉시 조명을 꺼버리고 서준혁 씨와 지은, 혜진 모두를 조용히 한 곳에 모았다. 우리를 계속 쫓는군. 이젠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할 때다. 지은은 아직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이젠 정말 어디 숨을 곳도 없을까?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숨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는 거야. 난 네 옆에 있을게. 우리 곧 이 어둠을 뚫고 나갈 거야. 그 순간 여관 문 밖에서 누군가가 급하게 달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고리를 살짝 돌리려는 손이 보였다. 이젠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여기서부터가 진짜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여관방 문틈 사이로 서준혁 씨가 조용히 손짓했다. 나는 숨죽인 채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문고리를 살짝 돌리는 손이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세요? 지금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뭐죠? 서준혁 씨, 여기요. 급한 일이에요. 남자의 목소리가 낮고 떨렸다. 나는 문을 완전히 열지 않고 몸으로 공간을 막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얼굴은 낯익었다. 상훈의 동생, 재호였다. 그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말했다. 이러지 맙시다. 가족 문제니까 이렇게 밖에서 싸울 게 아니잖아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가족이라면서 어떻게 딸과 손녀를 길거리로 내쫓을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협박까지 하면서? 재호는 한숨을 내쉬며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거 받아주세요. 우리 가족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보상할게요. 다만 법적 문제는 피하고 싶어요. 그 봉투에는 현금이 가득했다. 나는 잠시 봉투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돈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은과 혜진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죠. 그때 지은이 조용히 일어나며 말했다. 아빠, 내가 직접 말할게요. 그녀는 재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건 다 상훈과 미경 때문이에요. 재호 씨도 뭔가 알고 있다면 이제는 숨기지 마세요. 재호는 얼굴이 굳어지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내가 모든 걸 다 알진 못했어요. 하지만 가족 사이에선 말하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미경 씨가 강압적으로 상황을 주도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족을 위한 길입니다. 재호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여관방에서 긴 대화를 나누었다. 지은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고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혜진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평화롭게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준혁 씨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했다. 우리는 지은의 사건을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협박과 재산 탈취에 관한 증거를 제출했다. 경찰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여전히 위험했다. 그날 오후 내 휴대전화에 한 통의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다. 화면 속에는 지은과 혜진이 거리에서 걷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가 몰래 찍은 듯 흐릿하고 불안한 영상이었다. 메시지에는 짧은 문자가 적혀 있었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 끝까지 찾아낼 것이다. 나는 휴대전화를 꽉 쥐며 으르렁거렸다. 이젠 숨을 곳도 없나 봐. 서준혁 씨가 옆에서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아닙니다. 이건 경고일 뿐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면 충분히 맞설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했다. 좋아. 이제부터는 숨는 게 아니라 싸우는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겠다. 그 순간 방 안에선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은이 나지막이 말했다. 아빠, 이젠 무서운 것도 부끄러운 것도 없어. 우리 가족을 지킬 거야. 나는 그녀를 꼭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의 시간이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먼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는 조명이 은은하게 깔린 작은 카페에서 지은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에 은은한 레이스가 더해진 옷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은빛 목걸이가 반짝였다. 발끝에는 하이힐 대신 편안한 플랫슈즈를 신어 긴장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려는 듯 보였다. 혜진은 곁에 놓인 아기용 유모차에 잠들어 있었다. 내 옆에 앉은 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빠, 오늘은 그들과 다시 마주쳐야 한다니 너무 떨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네가 혼자가 아니란 걸 잊지 마. 우리 곁엔 서준혁 씨와 변호사 선생님도 있어. 그때 문이 열리며 미경과 상훈이 들어왔다. 미경은 늘 그랬듯이 화려한 한복 자락을 휘날리며 들어섰고 상훈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흘겨보았다. 미경은 얄미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카를로스 씨,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마주할 줄은 몰랐어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미경 씨, 이제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어요.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상훈이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실? 그 진실이 뭔가요? 지은이와 혜진이가 거리에서 구걸한 거 아니었나요? 지은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건 당신들이 만든 거예요. 돈을 빼앗고 집에서 쫓아낸 게 누구인데요. 미경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가정에는 규칙이 있어요. 당신 딸은 그 규칙을 어겼고 그 결과를 받아야 했을 뿐이에요. 나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그 규칙이란 게 가족의 권리를 빼앗고 협박하고 폭력을 뜻하나요? 그때 변호사와 서준혁 씨가 일어나며 말했다. 이 자리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를 시작할 겁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어 미경과 상훈이 나눈 협박 메시지, 재산 탈취 관련 서류, 그리고 지은이 거리에서 구걸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도 틀었다. 카페 하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미경은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조작이에요. 우리 가족을 모함하려는 거죠. 상우는 흥분한 듯 말했다. 당신들이 다 거짓말을 꾸며낸 거야. 그 영상도 누군가가 조작한 거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 순간 혜진이 깨어나 울음을 터뜨렸다. 지은은 신속하게 아기를 달래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 곧 끝낼 거야. 카페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우리 모두는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우리가 가진 증거와 의지로 반드시 이길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미경과 상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도망갈 곳도 숨을 곳도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문 밖에서는 멀리서 들려오는 경적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나는 서울 근교 남양주의 조용한 옥상 정원에 서 있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지은은 검은색 미디길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어깨선이 은근히 드러나면서도 단아한 느낌을 주는 옷이었다. 발끝에는 세련된 베이지색 펌프스를 신고 있었고 손목에는 진주 팔찌가 살짝 흔들렸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긴장 뒤에 숨겨진 결연함이 느껴졌다. 나는 옆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지은이 낮게 말했다. 상훈과 미경이 우리를 끝까지 몰아붙일 거라는 걸 알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는 준비됐어. 변호사님과 서준혁 씨가 우리 뒤에 있어. 그 순간 내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불명이라고 떴다. 나는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카를로스 씨, 우리도 이대로 물러서진 않을 겁니다. 오늘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나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우린 언제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위협은 통하지 않을 거예요. 통화가 끝나자 지은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점점 더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해. 두려워하지 마. 그날 밤 우리는 남양주의 한 작은 카페에서 변호사와 서준혁 씨와 함께 마지막 전략 회의를 했다. 카페는 아늑했고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감쌌다. 지은은 짙은 네이비 블라우스와 검은 슬랙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변호사는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상훈 씨와 미경 씨의 재산 관리 기록과 통화 내역, 그리고 최근 움직임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이젠 그들이 도망칠 곳이 없어요. 서준혁 씨가 덧붙였다. 내일 있을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찰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니 우리 쪽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나는 지은의 어깨를 살짝 토닥이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진짜 싸움이야. 끝까지 버티자.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빠, 이 싸움이 끝나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다. 그럼 그때까지 힘내자.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시작을 위해.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웃음을 나눴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인물이 있었다. 서늘한 미소를 띤 채 우리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카를로스 씨, 지은 씨, 이제부터 이 싸움은 더 복잡해질 겁니다. 나는 굳은 표정으로 맞섰다. 누구시죠? 그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 이름은 진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그의 등 뒤로 어둠이 짙게 깔리며 우리 앞에 놓인 길이 더욱 험난해질 것을 예고했다. 나는 서울 강북의 작은 한복 가게 앞에 서 있었다. 지은은 밝은 연분홍색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다. 치마 자락이 살짝 흔들릴 때마다 은은한 향수가 퍼져나왔다. 그녀는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입가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인 미소가 떠올랐다. 혜진은 아기띠에 안겨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아빠, 오늘은 꼭 진실을 밝혀야 해요. 지은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이 우리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그날 우리는 진우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진우는 세련된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냉철한 눈빛으로 방안을 살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우리 편이든 든해 보였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미경과 상우는 고급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미경은 손에 쥔 부적을 만지작거리며 소리쳤다. 이 모든 게 무슨 장난이에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모욕하다니. 재판장은 엄중하게 말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자료를 펼치며 말했다. 피고 측이 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하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명백합니다. 지은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동안 겪은 고통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습니다. 법정 내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나는 그녀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깊이 느꼈다. 재판 도중 진우는 뜻밖의 증인을 불러들였다. 그녀는 지은과 함께 거리를 떠돌던 자원봉사자였다. 그녀의 증언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 지은 씨와 혜진이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어요. 그들이 겪은 고통을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법정은 순간 숙연해졌다. 미경과 상우는 얼굴이 붉어졌고 변호사들은 속삭이기 시작했다. 재판이 끝나고 우리는 법원 밖에서 잠시 숨을 돌렸다. 지은은 아기를 안으며 말했다. 아빠, 이제 조금은 숨 쉴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를 꼭 안으며 대답했다. 이제 막 시작이야. 하지만 우린 함께니까 괜찮아.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불명이라고 떴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굳은 얼굴로 말했다. 우린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서울 북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지은은 연한 회색 한복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은은한 향이 나는 진주 귀걸이를 살짝 흔들며 걸었다. 발끝에는 조용한 검은색 플랫 슈즈가 발을 감싸며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려 바람에 살랑거렸다. 혜진은 따뜻한 담요에 쌓여 아기띠에 안겨 있었다. 아빠, 오늘은 진짜 중요한 날이에요. 지은이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 우리 가족을 위한 큰 발걸음이 될 거야. 우리는 한옥마을의 조용한 찻집에 앉아 변호사와 서준혁 씨, 그리고 진우와 함께 마지막 전략을 점검했다. 찻집 내부는 전통 한지등으로 은은한 빛이 퍼졌고 따뜻한 차향이 공간을 가득 메웠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모은 증거들이 충분히 강력합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반격하기 어려울 거예요. 서준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겁니다. 진우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내가 직접 상대방 측 인사들과 접촉해봤는데 그들이 내부에서 분열을 겪고 있어요. 기회가 올 겁니다. 나는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제는 우리가 움직일 때야. 그때 찻집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중에는 낯익은 얼굴, 바로 미경의 오랜 친구였던 이서희였다. 그녀는 고운 분홍빛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미소 속에 감춰진 야망이 느껴졌다. 이서희는 우리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카를로스 씨, 지은 씨, 이 싸움에 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도움을 청하러 온 건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싸움이 끝난 후 우리 모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우리 가족이 상처받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외에는 협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녀의 결단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찻집 안은 새로운 동맹의 시작을 알리는 긴장감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밖에서는 여전히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누군가가 우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나는 서울 종로구의 한 고급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다. 지은은 은은한 베이지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줘 부드러운 여성미를 강조했다.
그녀의 발끝에는 세련된 가죽 부츠가 감싸고 있었고 손목에는 심플한 골드 시계가 빛났다. 혜진은 따뜻한 담요에 쌓여 소파 옆 아기용 침대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아빠, 이제 정말 조금만 견디면 돼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맞아,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끝이 보인다. 그날 우리는 변호사 서준혁 씨, 진우와 함께 마지막 준비를 했다. 각자 맡은 역할과 앞으로의 계획을 꼼꼼히 점검했다. 변호사는 중요한 서류들을 다시 확인하며 말했다. 이제 재산 분쟁뿐만 아니라 협박과 인권 침해 문제까지 모두 법적으로 다룰 겁니다. 서준혁 씨가 덧붙였다. 내가 확보한 CCTV 영상과 증언들이 이 싸움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진우는 냉철한 눈빛으로 말했다. 상대 측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낼 수도 있으니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나는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 그때 아파트 복도에서 가볍게 들리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긴장하며 문 쪽을 바라보았다. 문이 살짝 열리면서 한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바로 이서희였다. 그녀는 깔끔한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과 결단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카를로스 씨, 지은 씨,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인가요? 이서희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다. 상훈 씨 쪽에서 새로운 증거를 찾았다며 곧 법정에 제출할 예정이래요.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지은은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겠네요. 나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가 준비한 증거와 증언으로 반드시 맞서자. 그날 밤 아파트 거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혜진은 평화롭게 잠들었지만 우리 마음은 무겁고 예민했다. 나는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빠가 지켜줄게.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고마워요, 아빠. 당신 덕분에 힘이 나요. 그 순간 창밖에 어둠이 내려앉고 거리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우리가 가진 힘과 사랑으로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나는 서울 서촌의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지은은 부드러운 크림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은은한 펄 귀걸이가 그녀의 얼굴을 더욱 빛나게 했다. 혜진은 유모차 안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었다. 외부의 소음과는 달리 우리 둘만의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아빠,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예요. 지은이 낮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 지금까지 온 길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 그날 우리는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 증거들을 정리했다. 미경과 상훈 측에서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그들의 허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제 그들이 어떤 수를 써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서준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내가 확보한 내부 증언과 은행 거래 내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진우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압박을 가할 테니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나는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순간 내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불명이라고 떴다. 나는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다. 카를로스 씨,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숨을 고르고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준비되어 있다. 밖에서는 어둠이 짙게 깔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믿었다. 사랑과 진실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지은은 내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아빠, 이제 조금만 더 견디자.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뚫을 수 있어.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줄기의 빛이 들어왔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서울 한복판의 넓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지은은 연한 하늘색 블라우스에 흰 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부드러운 컬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렸다.
그녀의 발에는 깔끔한 흰색 스니커즈가 발을 감싸고 있었고 손목에는 작은 실버 팔찌가 반짝였다. 혜진은 아기 유모차 안에서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아빠,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지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따뜻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우리가 함께 싸워온 덕분이지. 그동안 이어진 긴 싸움은 결국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미경과 상우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재산도 돌려주기로 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 나는 지은과 혜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빠가 지킬게. 지은이 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빠,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순간 내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불명이라고 떴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전화를 받았다.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끝난 줄 알았나?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린 준비되어 있다.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다. 지은은 내 옆에서 단단히 손을 잡았다. 아빠, 우리는 함께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사이로 어둠이 몰려왔다. 새로운 싸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강해졌으니까. 그리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다음 장을 준비해야 한다.